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해서 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확률은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질 확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나오기 어렵다는 전설의 족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올 확률의 반도 안 되는 극히 작은 확률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문제는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가장 넓은 네트워크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한국에서 약 6년 반, 그리고 미국에서 약 4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회사들과 대표님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쇠퇴와 소멸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와 함께하면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사업 초기에 제대로 된 법적인 조언만 받았어도 지금의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저는 나의 비즈니스를 위태롭게 만드는 법률적 실수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해서 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립 연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까지 해당 사업체가 생존해 있을 확률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 65% 이상의 비즈니스들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이 확률은 대상을 전 세계 스타트업으로 확장한다면 더욱 올라가는데요. 무려 90%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망한다는 통계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10% 안에 들었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크게 성공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망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죠. 실제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 이상이며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고작 0.000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확률은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질 확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나오기 어렵다는 전설의 족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올 확률의 반도 안 되는 극히 작은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무슨 이유로 망하게 될까요? 이 중 리걸 프로블럼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된 부분은 2%에 불과하지만 사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원인들이 대부분 법적인 이슈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모두 합하면 거의 4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률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로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실패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상당 부분의 실패 요인들은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내 사업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실패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나에게 맞지 않는 사업체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체 장소를 고를 때 유동인구가 어떻고 임대료는 얼마고 상권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각 업종별로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체 장소는 매우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사업체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업체 구조는 우리가 크게 개인자영업, 파트너십, 우리말로 유한책임 회사로 번역되는 LLC, 그리고 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구조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되는 오너분들은 법인의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한책임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금적 부담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 구조나 택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고객분 중에 한 분도 LLC 구조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최근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외부 투자 유치를 희망하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만 합쳐놓은 구조라는 누군가의 말만 듣고 LLC를 설립하여 앱 개발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LLC 구조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주식회사 구조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해버립니다. 두 번째, 간혹 법인의 대표가 곧 주인, 다시 말해 회사와 오너 개인을 동일시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엄밀히 말하면 오너 개인과는 다른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오너 개인이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이 법인을 통하여 실행에 옮겨질 때는 반드시 법인 자체의 의사결정 기관을 통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오너 개인 외에도 다른 투자자나 주주들, 제3의 이사진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경영상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난 대표님 한 분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회사 소유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시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각 조건이 좋았기도 했고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진행하셨다가 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한 투자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박까지 받으셔야 했는데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은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법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금은 대출금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지분 등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곧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거래를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이 등록 과정이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위 SEC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간과하고 일단 투자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몇 년간 광풍이 불었던 코인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 발행과 같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SEC는 리플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여 약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2년 넘게 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한국 분들은 서로 아는 사이에서 계약서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죠. 왜 계약서를 안 쓰셨냐고 여쭤보면 이미 몇 년 동안 거래를 잘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매번 계약서 쓰기도 좀 귀찮기도 하고 라며 얼버무리십니다. 사실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없어도 그만이죠. 하지만 계약서의 힘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설령 계약서가 있더라도 오래전에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만 있고 이후 변경된 조건들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얘기된 경우에 이를 믿고 거래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딴소리를 해도 이를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가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리오넬 메시와 이 13살의 천재 소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찾아온 FC 바르셀로나 기술 이사 사이에 지난 2000년에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축구 황제와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 사이의 계약서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이 간이 계약서에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는 계약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죠. 참다 못한 메시의 아버지는 그럼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가 눈앞에 보이는 냅킨에다가 즉석으로 계약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단 내 일부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메시를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기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만 스카우트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 측은 서면으로 된 계약이 필요했던 것이고 냅킨 위에 작성된 어찌 보면 허접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생겼기 때문에 메시는 이를 믿고 바르셀로나에 입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약서가 없어 안타까운 일도 많았는데요. 한 고객분은 이전에 몇 번 거래했었던 업체를 믿고 계약서 없이 물건 대금을 먼저 보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 벤더와 물건 공급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고 인보이스만 발행한 후 1억이 넘는 금액을 송금을 하였는데요. 이분은 그 물건을 2차 가공을 하여 한국의 대기업에 납품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대금만 받고 미국 벤더는 운송비 급등의 핑계를 들며 차일피일 공급을 미루더니 결국 몇 달 후에 구두로 합의했던 여러 거래 조건들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다면서 구두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이 고객분은 한국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연 손해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 어떤 말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작성된 후 상대방에게 보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소송의 천국이라 불리울 만큼 소송이 빈번한 국가인데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를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유로 불법행위 소송이나 집단 소송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번 소송을 하였다가 지기라도 하면 그 금전적 손해가 어마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판사는 한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요.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비싼 미국 로펌 비용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약 2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두 회사가 미국 로펌에 수임료로 지불한 금액만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소송을 대비한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계약서로 만들어두는 것.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 형태로 남겨두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을 거래처별, 연도별, 제품별 등으로 분류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절차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증거조사 절차에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 두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이지만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주 범하는 법률적 실수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유명 소설가인 펄 벅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큰 실수에는 이를 다시 불러와서 어쩌면 바로잡을 수 있는 찰나의 순간,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 요즘 대내적으로 사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 힘내시고 더욱 번창하셔서 한국인이 창업한 미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넓은 네트워크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